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본자 스튜디오의 김 팀장입니다. 어제 아침이죠. 11월 18일자 아침. 네,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런 기사가 올라왔더라고요. 기준금리 최대 7%, 미 증시 분위기 좋아지자 찬물을 끼얹은 연준. 이 연준의 고위 인사 중에 이 대표적인 강성 매파로 꼽히는 제임스 블러드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최근 이 최종 기준금리가 5.25% 이상은 되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오르고 있던 이 최근의 미국 증시의 상승을 이걸 단기적으로 억제하는 역할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 블러드 총재는 왜 이런 발언을 했을까요? 표면적인 문제는 결국 물가라는 거예요. 이 물가가 생각만큼 안 잡히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더 올려야 한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이렇게 이 기준금리를 높게 설정할 시, 미국이 이렇게 기준금리를 올릴 시 이게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일단은 펀더멘털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거의 영향을 못 끼쳐요. 왜냐하면은 미국도 결국에는 이 기준금리랑 시장금리가 따로 놀기 때문인데, 이게 뭔 소리냐면요. 이 미국의 시중은행들은요, 이 기준금리를 기반으로 자금을 조달 및 대출하는 게 아닙니다. 시중의 가계 기업들에게 이 예금 형식으로 자금을 조달받아요. 미국의 은행들이. 다시 말해서 미국의 은행들은요, 어떤 돈을 대출해 주냐면요, 이 가계와 기업들에게 이 예금 형식으로 받은 돈을 그거를 다시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여러분 이 예금이라는 게 뭐예요? 이거는 시장 내에서의 금리예요. 이거는 미국이 설정하는 기준금리랑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 2000년 초에 이 금융이 자유화되고 난 후 이 연준 및 전 세계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이 민간 시장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과거에 이 1980년도 90년도에는 이 시중은행들에게 정부가 올해 대출금리를 이 정도 수준으로 맞춰라, 주택담보대출은 이 정도로 맞춰라, 기업들에게는 금리 이 정도만 받고 대출해줘라, 이런 식으로 실제로 개입을 하기도 했었어요. 약간 정부 주도적인 시대였죠. 근데 지금은 보다 정부가 민간에 개입을 하지 않는 그런 시대고, 어쨌든 지금 시대는 그래서 이 기준금리를 올리든 말든 이거는 시장이랑은 사실 이게 큰 상관이 없다라는 부분이 핵심이고요. 그러면 도대체 왜 이 기준금리에 이렇게 시장 참여자들이 이렇게 벌벌 떠느냐? 이 기준금리의 등락에 따라서 이 시장이 이렇게 좌지우지 왔다 갔다 하느냐라고 하면요, 결국에는 이 시장 참여자들이 이 기준금리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고 잘못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제는 심리적인 요인도 크게 작용을 하거든요. 설령 그게 사실이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사람이 그 거짓된 정보를 그대로 믿고 있다? 그러면 그게 실물 경제에 결국 영향을 줘요. 이 마치 이 비트코인 같은 이 민간의 이 가상자산 시장과 같은 거죠. 이게 그 민간 차원에서 만들어지고 민간인들이 만든 이 가상자산들인데, 이게 실제로 우리 미래에 국가적인 화폐로 인정을 받고 사용될 가능성이 지극히 낮습니다. 거의 힘들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막연히 그럴 수 있다, 이게 화폐로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희망을 가졌고, 그러한 희망이 2021년 말까지 이 가상자산 시장에 이 급격한 버블을 불러오게 됐는데, 이 지금 기준금리 때문에 이 시장 참여자들이 이렇게 좌지우지 되는 게 그와 비슷하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대다수가 그렇게 믿고 있으면은 그게 시장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왜냐? 이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이나 부동산 시장, 원자재 시장, 가상자산 시장 등 또 실물 시장, 이러한 결국에 모든 시장은요, 누가 주도합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주도하는 거예요. 이 시장 참여자들 간의 매매로 돌아가는 게 이러한 시장인 거고, 그리고 그 매매는 결국에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제는 심리적인 요인도 크다라는 부분이고, 어쨌든 블러드 총재의 이러한 발언은 이 시장의 공포 분위기를 계속 유지 및 심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렇게 글로벌적으로 공포 분위기가 계속 유지가 되면 결국에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국가는 어디가 되겠어요? 바로 한국이랑 중국 같은 신흥국들이죠. 왜? 왜냐하면은 이 전 세계적인 공포 분위기에서는요, 이 신흥국의 자본이 유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출되는 돈들이 미국으로 몰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또 이런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에서도 미국은 상대적으로 괜찮은 거예요. 돈이 계속 미국으로 넘쳐 흐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이런 것까지 노리고 계속 미국이 기준금리를 높게 유지하려고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 건데, 왜냐하면은 이 다른 나라가 다 망가지는 상황에서도 미국은 결국 괜찮거든요.
그 과정에서 돈이 자꾸 미국으로 유입이 되잖아요. 다른 나라는 유동성이 빠져나가가지고 자금시장 경색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 빠져나가는 유동성이 미국으로 자꾸 흘러가니까 미국은 경색 현상이 안 일어나는 거죠. 또 미국 대내적으로도 경제가 아주 탄탄한 상황인 거고 물가가 올랐다 해도 여전히 구인난이에요, 미국은. 그러니까 사람을 못 구해서 기업들이 큰일인 거야. 직업을 못 구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못 구하는 상황이에요. 아주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월급을 많이 주고 또 소비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국가가 현재 미국이라는 거예요. 시장금리가 올랐다? 상관없어요. 왜냐하면은 또 미국은 변동금리 비중이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시장금리가 오르기 전에 고정금리로 대출을 다 땡겨받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를 다르게도 보면요. 시장금리가 오르잖아요. 그러면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예금금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소득 증가 요인으로 오히려 미국 입장에서는 호재라는 거예요. 반면에 한국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변동금리 비중이 무려 몇 퍼센트냐? 50%입니다. 시장금리가 오르면 그 타격을 한국의 가게들은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환율은 점점 오르고 물가 오르고 금리 오르고 원화 가치 하락하고 이러한 안 좋은 일들이 동시에 발생하는 퍼펙트 스톰이라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최근에 이 달러 원 환율이 1350원대까지 다시 내려가긴 했는데 이거는 이 그동안 너무 가파르게 환율이 상승해가지고 기술적으로 잠시 내려간 걸로 보이고요. 여전히 한국의 이 환율이 상승할 만한 요지가 너무 많은데 왜냐면은 이 펀더멘털적인 크나큰 악재들이 너무 여기저기 많이 포진해 있거든요. 뭐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든지 가계대출이 너무 많다든지 중국 경제가 안 좋다라든지 이 환율이 올라갈 만한 요인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번 영상에서 말하고자 싶은 부분은 이 연준이 계속 기준금리를 높게 유지하면서 이 전 세계적인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음모론적인 측면에서도 한번 보자면은 이렇게 공포 분위기를 유지하는 게 미국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거든요. 왜 그러냐? 이런 국면에서는 결국 미국 같은 선진국보다는 이 한국이나 중국 같은 신흥국들이 먼저 경제가 붕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경제가 붕괴되는 과정에서 결국 주식시장 폭락하고 부동산 시장 폭락하고 채권 시장 폭락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갈 때까지 그렇게 신흥국들의 전반적인 자산 시장이 내려갈 때까지 다 내려갔을 때 그때 다시 이 미국이나 이 일본이나 유럽연합 같은 이 선진국의 금융 자본 세력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헐값 수준까지 폭락한 이 자산들을 매수하는 액션을 다시 취하게 되지 않을까요? 이거를 전문 용어로 양털깎기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그런 시나리오가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 라고 하면서 이런 양털깎기의 과거 사례들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분들에게 대단히 감사합니다.